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성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앞에 우리 최소영 연구관님이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늘봄학교 정책 사업이 급작스럽게 또는 굉장히 긴급하게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시는 여러 담당자님, 또 학교의 관계자님, 또 선생님들 모두 굉장히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훌륭하게 좀 추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높이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늘봄학교가 이제 막 시작되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설명드리고요.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추진해야 나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앞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가시적인 어떤 실적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벽하게 잘 추진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가면서 조금 더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각해 볼 거리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안해 드리는 방식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원래 발표할 때 잘 안 떨리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예, 떨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관계로 우리 핵심적인 사항 중심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인구의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출산, 저출생의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과 저는 아무래도 교육, 또 학교 교육 이런 부분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어떤지 조금 의미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교육에서 지난 세기에는 굉장히 다른 문제를 갖고 과제를 갖고 있었고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다고 비교적 성공적으로요. 다 완벽하게 성공한 거 이렇게 문제가 전혀 없던 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금 이전에는 분명히 지금하고는 다른 문제였고 조금 한 10여 년 또는 수십 년 전만 해도 저희는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것에 의해서 학교가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주된 과제였습니다. 이 점점 증가하고 학교로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게 제일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응해서 학교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또 대중화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초등, 중등, 고등 이런 순서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저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에 대응해서 교육을 좀 질을 높이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했던 특징 중에 하나가 입시제도 개혁을 통한 수용이었습니다. 취학률 증가였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중학교 무시험제, 또 고교 평준화 정책, 대학의 여러 대입 정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던 교육에 대한 열망들을 수용하고자 노력하였고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그럭저럭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특징이 저희 요즘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만 지나친 교육에 대한 경쟁이나 또는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열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마 한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저희 이제 늘봄학교 정책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텐데 유상 교육으로 팽창이 됐다는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요즘 말로 하자면 우리 방과후 학교가 수익자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의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과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수요자 학부모에게 좀 넘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교육, 학교 교육의 어떤 증가를 완성해 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 많은 걱정거리가 있지만 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대표적인 문제 또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 이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이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구 감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지난 세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과제하고는 다르게 인구가 점점 줄면서 교육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가 이런 점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점은 학교가 그동안 했었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여러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아직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 단계, 시작 단계라고는 하지만 이미 인구 감소를 저가 몸담고 있는 이제 초등 부분이나 교대는 이미 체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위기 징후들, 이런 것들이 기초학력의 저하라든지 학력 격차의 심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그동안에 인구가 증가하고 이런 시대에서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인구가 감소돼서 하나하나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길러내야 할 시대가 되면 이렇게 준비시켜주기보다는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OECD 같은 경우에서도 학습의 주체성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교육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의 특징이 진학 경쟁과 선발로 교육의 시스템이나 어떤 질적인 측면들을 유지하는 측면들이 강화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학령 인구도 줄고 학교에 이제 들어오는 아이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온전한 잠재력을 발휘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길러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면, 모든 학생들의 학습기의 보장과 학습의 책임, 이런 것을 통한 학생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에서도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성장하는 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잘 살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돌봄은 교육 그 자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뭐 돌봄으로 기능을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돌봄은 지역사회나 또는 가정의 책임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학생들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잘 케어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학교나 교육자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늘봄 학교의 추진이 의미를 갖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또 배경 중에 한 가지는 사회적 소외계층 자녀들의 교육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교육 격차 부분은 부모님들의 어떤 측면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봄 영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제 이주 이민자 가정 등 이런 가정들은 부모의 돌봄이나 부모의 지원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 격차나 학력 격차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가정으로부터 오는 격차 부분을 학교가 모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학교가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외부에서 가져오는 학력 격차나 교육 격차의 부분들이 좀 완화되기도 하고 심화되기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학교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 교육이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잘 이루어지긴 하지만 뭔가 이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는
조금 약간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과 후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런 학교 교육을 연결시켜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예술 체육에 관한 특기적성을 길러준다든지 아니면 사교육에 대한 어떤 수요나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초등 방과 후 학교의 경우에는 2010년대 중반까지 이제 크게 성장해 오다가 그 이후에 정체 또는 약간 감소세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방과 후 학교를 조금 더 어떻게 우리가 수단적으로 도구적으로 잘 활용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교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변화나 역할의 확대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봄학교의 개념과 의미와 내용들은 앞에서 우리 교육부 최소영 연구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냥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중간중간에 학교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정규 수업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초등 돌봄 교실 이런 커다란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사실은 빈 구석들이 좀 있거든요. 아침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사이사이의 시간들 이런 들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를 듣고 싶어도 또는 학교에 남아서 뭔가를 활동을 하고 싶어도 약간 학원으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봄학교는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금 하던 것을 어떻게 더 유기적으로 잘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는가라고 하는데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고 어떻게 해야 가능하겠는 거는 좀 우리가 운영해가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그 프로그램이나 과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측면들만 살펴보면 초일 에듀케어 지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의미가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초일 에듀케어는 그냥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니까 더 지원해야 되고 돌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유아 교육 단계에서는 이 아이들이 이제 오후까지 계속 돌봄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상태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서는 좀 약간 3월 달이나 그때는 이제 조금 빨리 하교를 하게 되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의 약간 적응의 문제 아니면 또 시간의 어떤 확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연속선상 유치원 또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입학 이후에 어떤 생활이라든지 어떤 적응의 문제에서의 연속성장 속에서 조금 접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방과 후 학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이제 소인수 방과 후 같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폐강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시도 지원센터 그러니까 뭐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 역할이 이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학교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상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좀 접근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사회 연계 협력 이런 부분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또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시범교육청 교육청 담당자님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교육청의 역할이 조금 더 강조되고 교육청의 어떤 역할들을 좀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방과 후 학교도 하고 있고 초등 돌봄 교실도 하고 있는데 그럼 늘봄 학교는 또 뭘 하라는 뜻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또 다른 방과 후 학교 또 다른 돌봄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기존의 정규 수업, 방과 후 학교, 초등 돌봄 교실 이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의 여러 가지 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성격을 좀 약간 수요자 맞춤형으로 좀 바꿔보자, 보완해보자 이런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급자 중심이라는 거 하는 것의 의미는 그냥 단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주로 전형적으로 하는 방식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희망하는 학생 정원이 있고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하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되고 이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정원을 초과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희망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체제들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교육 서비스 제공의 장점이 있으나 이렇게 이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떤 유연하고 수요자를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함께 좀 고민돼야 되는 부분이고, 늘봄학교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조금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외 사례들은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꼭 독일,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돌봄을 어떻게 지원하고 보장할 것인가를 꼭 교육의 측면이 아니라 여러 사회의 제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시작은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과제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큰 것들만 좀 제시해 보면, 일단 수요에 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수요의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에서는 숨겨진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간을 좀 아동 친화적으로 좀 만드는 작업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청 단위 수준에서의 지원센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학교의 여러 가지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소들을 좀 많이 좀 커버해 주시는 것, 그런 측면에서 교원지원청이 어떤 중간 조직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해주는 연결고리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측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의 질과 서비스가 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학부모님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고, 그러면 또 이런 사업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외면받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 기존의 방과후 학교나 돌봄, 이런 부분과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거는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학교마다 또 지역 교육청마다 환경과 상황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역과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운영 모델들이 개발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모든 시도교육청이 똑같은 모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은 지역 연계 지자체가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학교가 주도적으로 가고 교육지원청이 어떤 협력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 상황을 잘 아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모델들을 과감하게 좀 개발하시고 구상하시고 추진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운영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커다란 이제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활동이나 실제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중앙부처의 여러 관련 부처나 교육부, 또 법을 만드는 국회, 이런 부분들이 담당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노력이나 협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의까지는 제가 잘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논의와 협의, 의견 나눔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보다 먼저 이제 이런 돌봄이나 또 교육과 돌봄을 통합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자 노력하는 사례들을 보면 각 나라의 국민적인 논의나 협의를 방향을 통해서 그 성격들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이와 아동들을 잘 길러내고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정부 유관 부처의 유기적인 정책 연계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는 돌봄은 교육부에서, 지금 늘봄 학교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돌봄은 교육부의만의 일은 아니고, 더더군다나 학교의 일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정책들이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가족 정책이기도 하고, 노동 정책이기도 하고, 교육 정책이기도 하고, 복지 정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연계 협력 추진이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계속 강조합니다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학교가 이 늘봄 사업을 통해서 교육적인 돌봄을 시도를 하고 있지만 돌봄의 원천은 사실 가정과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지역이 서로 배타적과 학교가 서로 경쟁하거나 배타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역할 분담을 잘 하고 돌봄의 역할을 뭐 지역 사회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각각 협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균형적인 어떤 발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런 일들은 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의 충원, 확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들이 책임감 가지고 일을 하지만 그래도 뭔가 보장을 권한과 역할을 보장받아야 되고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해서 안전망이 좀 갖추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도 이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 내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난 듯해서 빨리 설명해서 아마 잘 전달은 안 됐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늘봄학교의 그 정착과 발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